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의 송유라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던 대통령의 의지 여전히 꺾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직접 변론까지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 얘기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에는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입장과는 별개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는 아직도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업무가 아니란 입장이고 관저로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조부는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고 내일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직접 변론하겠다고까지 밝힐 정도의 당당한 마음이라면 출석 요구서 전달조차 자꾸 힘든 이유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언더독, 문화 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17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 장봉현 기자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기업 여파와 국회 대통령 탄핵 가결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이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핵심 현안의 상당 기간 추진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지역을 보면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다뤄지면서 약속받았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의 경우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에서 전남도의 30년 수건 사업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어느 대학이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며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런 대통령 발언 이후 끊이질 않았던 지역 간 갈등, 경쟁 구도와 소모성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아실 텐데요. 예. 그런 점에서 최근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한 뒤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또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일명 한국형 아우토반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이번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고요. 이 밖에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또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지원 방안을 협의할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차질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토대로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구성된 기구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전남도 등과 중앙지방협력협의회에서 선박람회를 안건으로 다루는 방안을 논의를 했지만 최근 중단이 됐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중 여수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실무적인 준비가 진행이 됐는데 네.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제동이 걸린 건데요. 아하. 특히 회의 검토를 지시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 그런 반응도 나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에서 분기별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어젠다로 집중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박람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네. 그래서 전남도와 조직위는 일정 등의 변수는 있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선박람회를 안건으로 다루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렇지만 정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언제 회의가 열릴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지역 현안에 미치는 영향들 좀 짚어봤고요.
네, 다음은 여수 경찰서 이전 혹은 확장 논의입니다. 이 논의들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현재 위치에서 확정을 할지 아니면 이전할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인데요. 여수시의회는 어제 여수경찰서 현 위치 신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건의안에는 여수경찰서의 신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위치에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요. 네.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은 삼려 통합과 신도심 개발 등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구도심에는 여수경찰서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도심 공도마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그대로 신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로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이 완공이 될 경우에 관광 수요 증가로 미래 치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반면 경찰서 신축 이전 소식이 알려지자 원도심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여론이 모이면서 자칫 지역 간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 여수경찰 측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조사에서 그 신축 부지 이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희망부지로 신월동 기동대 부지를 가장 선호했고 이어서 기타 부지 또 현재 부지 순으로 조사가 됐는데 1순위 부지 같은 경우는 경찰 소유 땅으로 예산 절감과 청사 방호, 공간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현재 위치에서 신축 확장할 경우에 인근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도 문제지만 내부 공사에 따른 임시 사무공간 마련 비용 등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현태 의원은 조만간 여수시와 시의회, 경찰 또 인근 주민 등과 함께 2차 여수경찰서 신축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고요. 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신축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여수경찰서는 지난 1991년 사춘 규모로 현재 여수시 고소동 일원에 건립이 됐는데요. 주차장과 내부 시설 등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 탓에 신축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왔었거든요. 예. 특히나 지난 7월에는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을 받으면서 안전 문제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또 여수경찰서와 같은 1급서인 목포나 순천경찰서는 2017년 또 2021년 신축을 통해서 새로운 청사를 마련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인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광양경찰서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고를 했는데요. 예. 지난해 5월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광양제철소 정문 앞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막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였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경찰은 막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벨트를 설치했고 이에 항의하던 김한자 당시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었습니다. 노조 측은 경찰이 김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누른 뒤 목덜미를 잡으면서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권위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 측은 김 위원장이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인권위는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김 위원장을 도주 및 증거 인멸에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했지만 네. 김 위원장이 계속 자신의 신분을 경찰에 밝혔다며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김 사무처장은 저항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고 일부 조합원들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봉남 순천시 의원, 백성호 광양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의회에서도 긴급하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5, 6, 7일 3일 동안 가서 예. 국회 앞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또 지난번에 탄핵 표결할 때는 이제 실제 올라가지는 않고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양시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도 좀 하고 그 표결되는 장면까지 지켜보면서 그러셨어요. 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의 기쁨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그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한 주 코너를 쉬어 갔죠. 그래서 왜 오랜만에 뵙나 했더니 그랬었더군요. 자, 이봉남 의원님. 다사다난했죠. 네, 저뿐만 정말, 아니고 예. 전체 국민들이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의회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 일반 안건 심의 굉장히 연말에 바쁜 시기인데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게 두 번 주말에 같이 그 탄핵 그 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예. 저도 그 역사 현장에 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지역구에서 또 김장하는 이런 또 그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장도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죠. 예, 서울도 가랴, 또 예산 심의도 하랴, 또 지역구에서 김장도 좀 도와주랴. 그래서 바쁜 한 2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1차 탄핵 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을 하면서 표결 자체가 안 됐습니다. 자, 국민적으로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 시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백 의원님? 그 탄핵 소추안 의결 전에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제2요구와 관련해서는 투표 참여하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는 전원 불참해버린 것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아마 나름대로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요구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참석 의원의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버리면 통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참여해서 한 거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는 200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만이 투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200명을 안 채우기 위해서 전원 전원은 아니지만 한 3명은 했었죠. 예. 나가버렸는데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그 투표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행위는 저는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투표 불성립을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저는 비겁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만약에 투표에 참여했으면 예. 모르죠. 아마 찬성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그렇게 전부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줬던 국회의원들 행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날? 네. 제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예,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제 그 1차 탄핵 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전부 이제 그 화면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예. 화면이 그대로 지금 송출이 됐잖아요. 예. 정말 전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다시 들어가라고 하고 싶은 막 이렇게. 그런 울분에 찬 어떤 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좀 떠오릅니다. 이 비상계엄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국민이 그리고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역사 평가가 두렵지 않냐. 그래서 국민들이 이 표결에 대해서 다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세계인들도 함께 보고 있다. 그래서 부끄러운 판단하지 말고 들어와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꼭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 정말 그 울분에 찬 호소의 그 국회의장의 말씀이 그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라고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국민을 대표하고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자부하고
또 국회 절차하고 있는데도 국회 절차까지 파행을 하면서 사실 다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그게 가든 부든 어쨌든 소신에 따라서 저는 그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예. 소신껏 투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 알겠습니다. 박차고 나온 것 자체로서 자체가 국회의원님을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임기 내내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있고요. 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도 교육감은 주민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를 받지 않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어떻게 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 소환제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백 의원님? 네,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 또한도 우리 뽑은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소환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의 자격은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국민 소환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헌법을 좀 개정을 해서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든지 그렇게 해서 임기 중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견제 퇴출 장치가 없는 부분 이봉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같은 선출직이잖아요. 같은 선출직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사실 뭐 국민 소환제 또 혹은 뭐 주민 소환제 지방의원들 가 지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은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도 또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직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라든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뭐 동의라든지 또 어떤 그 소에 따른 직이 멈춘다든지 이럴 때 말고는 지금 직을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좀 공식적으로 이게 소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뭔가 스스로 목에 방울 다는 그 법안을 통과를 시킬지 이게 또 쟁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17대에서 21대까지 주민 소환제에 관한 이 국민 소환제에 관한 그 법이 계속 발의가 좀 됐었대요. 그런데 사실 법을 만든 사람들도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지금 제정이 안 됐는데 아마 이번에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왜 우리가 소환을 못해라고 하는 이런 공론화가 지금 좀 많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개헌의 어떤 분위기도 지금 좀 무르익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참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또 국민 소환제도 헌법이라든지 어떤 그 공식적인 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성호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가지고 온 토크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의원님과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봉남 순천시 의원, 백성호 광양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한 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광양, 순천 둘 다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죠, 지금? 네, 저희도 마무리됐습니다. 네, 광양도? 저희도 마무리됐습니다. 예. 자, 이번 일단
순천 얘기도 그렇고요. 행감을 두고도 시민평가와 시의회 자체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원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왔는데요. 이번 순천시의회 행감 이봉남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총평하시겠습니까? 네, 그 순천시 의회에서는 지난 6일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9일간 일정으로 세개 상임위원회에 한 389건 정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비상계엄과 또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굉장히 좀 전국이 어수선했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 중에 저희 그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또 탄핵 정국에 또 그 참여를 또 하면서 이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좀 어수선하고 좀 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진행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그러니까 12월 3일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예. 이게 자연스럽게 좀 수년이 좀 됐고요. 또 뭐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다라고 해서 또 하루 좀 늦췄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 예년과는 조금 좀 느슨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됐다고 이제 뭐 스스로 좀 이런 평가를 좀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또 의원님들께서 뭐 행정사무감사가 감사 기간에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쭉 준비하면서 또 세부적으로 짚고 또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의원님들도 꽤 좀 계셔서 네. 다른 해보다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순천시 의회 내에서는 굉장히 좀 내실이 있었다, 좀 잘했다 이런 자평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매번 행정사무감사 예. 때 이제 반복되는 건 매번 반복됩니다. 뭐 네. 자료 부실한 거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것도 거의 매년 그렇고 또 2월 사업하고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도 매번 좀 비슷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과 그 행사성 사업이 이게 그 추진이 좀 그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좀 발견이 돼서 예. 여기에 좀 신중해 달라고 하는 날카로운 사무감사가 좀 지적이었나요? 있었는데요. 예, 예. 이번 사무감사에서 많이 그 각 세계 위원회에서 좀 지적이 많이 됐던 것은 예. 그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들이 좀 많이 좀 발견이 좀 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예. 정원박람회가 이제 좀 작년에 진행이 되기 추진이 됐었잖아요. 예. 이제 좀 박람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또 각 그 연관 부서에서 또 관련 예산이 좀 정원 박람회 예산과 함께 좀 추진이 됐던 이런 부분도 좀 발견이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특히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과 관련된 그 특히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그 지급하도록 그 후생복지 조례가 명시가 좀 되어 있는데 네. 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내용과 또 공무직 특별휴가 기준이 기존에는 10년 이상 해당되는 공무직들에게 특별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데 네. 올해 7월에 이제 행안부에서 5년 이상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예. 또 여순 사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모의 숲이 좀 지연되고 있다든지 이 좀 예. 진상규명과 기념 사업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있다까지? 부분들도 지적이 좀 많이 좀 됐습니다. 예. 네. 또 우리 지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현안 중에 하나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지 않겠습니까? 현직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 시점인데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관련한 내용도 나왔었나요? 네, 당연히 이 내용도 나왔고요. 이 내용은 지금 이 의대 추진이 우리 순천시만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순천시에 요청한 감사 내용은 순천시가 시만으로는 힘들지만 순천대학교와 그다음에 시의회
그리고 지역민과의 이런 유기적인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예. 각자 좀 이렇게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각자 그 누락되지 않고 잘 좀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통화부대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관계들이 파트너십 관계들이 좀 깨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긴밀하게 좀 잘 구성하라라고 하는 이런 감사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보다도 지금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예.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관련해서 실은 이 210억이라고 하는 기금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조성이 돼서 현재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기금 조성 목적과 틀리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원 대상 작물을 조금 늘리고 기금 용도에 맞게 조례를 좀 바꿔서 사업을 좀 집행하라는 내용도 좀 있었고 또 그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1억 6천만 원 정도 이제 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하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이 좀 많아지거나 기술력도 좀 부족하고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나서 사업을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좀 있었습니다. 예, 쓰레기 처리장 입지나 뭐 순천만 자벌드 관련 현안들에 대한 내용도 지적됐나요? 예, 당연히 지적이 됐죠. 자벌들은 실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우리 순천 지역의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민간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거의 이제 일상경비 외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관하기로 목표를 좀 잡고 있는데 예. 그러려면 올해 내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콘텐츠는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지금 방향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상반기 때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뭐 운영 인력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좀 있었고요. 예.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도 올해 환경상 영향조사나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 네. 이 예산 자체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로 명시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강한 감사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 이제 순천시 의회 행감 내용 좀 정리를 해봤고요. 광양시 의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광양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백성호 의원님? 네, 저희들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양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고 네. 부서별로 지적사항 내지는 개선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하는데 실제 보면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인지 그 현실에서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을 계속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개선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건지 그에 대한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도 예. 그동안에 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받았던 민원이라든지 각종 언론에 나왔던 문제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많이 하고 또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또 따로 다 특화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간의 1년간의 광양시 행정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분야별로 많은 요구를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 뭐 지적들이라 하시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간단히만. 이몽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자면은 2월금이 너무 많다든지 명시 2월, 사고 2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많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반복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사무소 주거비 지원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까? 예, 당연히 뭐 그 지금 핫하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또 그 문제 제기했던 동료 의원께서 예. 다시 지적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면 환수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서울 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우리 이제 규정이 있어서 예.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주거비로 지원이 안 되고 현금으로 그냥 지원이 되었고 실제 본인이 뭐 자택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주거비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경찰서에서 지금 아마 고발장 접수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서울 사무소의 뭐 역할 자체에 대한 지적은 안 나왔나요? 서울 사무소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각종 국도비 확보라든지 출향 향후들 네트워크 관리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예. 실제 그쪽에가 이제 없으면은 우리가 이 통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좀 필요는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그 뭐 시책 같은 거 이런 것을 예. 우리가 빠르게 좀 빠르게 대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서울 사무소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실은 뭐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예. 있고 저희들도 실제 이제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그 현금성 지원이 좀 과하거나 그랬던 그렇죠. 부분들이 네. 생기지 않도록 실제 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네. 주거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뭐라 그러죠 실거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거래 금액이 아니고 월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 운영 규정에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업무 추진비로 집행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또 답변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행감 내용들도 주요 사안들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들 뭐 항상 언론에 나왔던 뭐 수산물 유통센터라든지 그리고 자원순환단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예. 실은 이제 수산물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입지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은 다른 용도로 좀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예. 특히나 지금 2030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자원순환 단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도 지금 몇 군데가 입지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예. 그 주민들하고의 지금 상당히 이제 의회 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실제 거기가 왜 선정이 됐는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좀 설명 내지는 이해를 시켜야 된다. 소통을 강화하시라. 이런 얘기들 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을 집행부가 이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적들을 당연히 좀 잘 그렇죠. 받아들이고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이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다시 이제 보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하고 예.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의회에서도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이렇게 지적만 했지 이게 다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안 하다 보면은 예. 또 그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치단체의 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봉남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30초 남았는데요.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행을 해야 하며 또 시의회의 역할들 정리해 주시죠. 네, 저도 백성호님 말씀처럼 이거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의회가 어떻게 보면 또 의회 역할을 그만큼 또 방기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 보고를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중간 보고를 한번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 보고를 또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성과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과 또 예. 현장까지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순천 광양을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봉남 순천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문화 산책 시간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예술소리 시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리꾼 송연화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시작과 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이름처럼 국악과 클래식 악기 또 때로는 기타까지 따로 또 같이라는 모티브로 대중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송연화 소리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소리 시도의 대표 소리하는 송연화입니다. 저희 팀은 대표인 제가 국악인이기 때문에 국악을 기본으로 하지만 클래식 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콜라보로 해서 국악 스타일의 어떤 곡이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음 국악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저는 전주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래 근데 전주는 소리의 고장이어서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국악을 접할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안숙수 선생님이 이제 TV에 나와서 소리하시는 걸 보고 저거다 해서 이제 엄마한테 배우고 싶다고 도립국악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주는 집이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도보로 뭐 한 5분 거리 뭐 이렇게 제가 살았거든요. 처음엔 제가 가야금으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야금을 한 3년간 하다가 이제 소리를 또 조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가야금 배우던 언니랑 소리를 배우러 갔는데 소리하는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셔가지고 소리로 아예 전공을 하게 된 케이스. 제가 원래 쑥스러움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가야금보다는 좀 더 이렇게 주목받는 포지션이잖아요. 보컬이.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이렇게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제가 더 훅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리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정말 꾀꼬리 같았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성대결절을 아이 낳고 여자들은 출산하고 나면 좀 쉬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한테 집중하다 보면 그때 이렇게 좀 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제 소리를 하면서 성대결절이 정말 크게 왔었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소리 지르는 게 좀 무서워졌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대결절을 안고 발성하는 법을 찾아가서 많이 좋아졌지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목소리를 그렇게 쓰다 보니 그 총량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그게 다 달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진도 주기적으로 찍어보거든요. 근데 다행히 성대결절이 이렇게 크게 심해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심적으로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맞아요. 과연 다시 돌아갈 수는 있을까? 그거를 이제 목이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소리 못한다 이거였는데 소리만 내도 목이 엄청 갈라졌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소리 못하나 보다. 소리 그만둬야 되나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을 만나면서 덜어내는 법, 힘을 빼는 법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만나고 정말 딱 필요한 데에서만 목 쓰는 그거를 배워가지고 목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공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 많이 했지만 이렇게 프리랜서의 특징답게 따로 또 가치가 사실 모티브예요, 저희는.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직장이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개인 활동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았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는 전주에 있을 때는 창극 배우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소리극을 하고 싶었어요. 글 쓰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시작과 도전 이걸 붙여가지고 했고, 그 소리극 세미 창극식으로 해줘라 해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음악은 제 나이대가 그때 공연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중간 세대예요. 20, 30대 이렇게 좀 젊은 MZ 친구들은 소리가 사실 되게 힘든 길이거든요. 외롭고 꼰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길은 진짜 참고 인내하고 도끼가 없으면 힘든 그 순간들을 다 이겨내야 하니까. 그리고 항상 경쟁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깡과 이런 게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트롯 붐이 딱 잃어버리니까 트롯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전통에 더 치우쳐 있고. 근데 그게 딱 제가 중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곡을 하지만 나는 소리하는 사람이니까 소리 창법을 써서, 그리고 소리 느낌을 좀 살려서 그 음악을 해나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공연 때 프로그램 구성을 할 때 그래도 저는 소리 형식을 조금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하는 사람이 완창이라는 걸 할 때 단가로 목을 풀고 마지막에는 모든 5바탕이 더질더질이라는 가사로 끝나요. 커튼콜 곡도 그래서 더질더질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좀 인생을 담고 싶었어요. 인생과 계절,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내잖아요, 우리는 매년.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엄마가 꽃이나 경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엄마가 어릴 때 그 가을 풍경 보러 산에 가면 사람 인생이랑 똑같다고, 가을에 제일 아름답게 마지막 힘을 쏟고 겨울에 다 잎이 떨어져 나가고, 그 양분으로 또 자식들, 후대 사람들이 또 그 살아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그거를 다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창작이라는 말의 무게를 그 담아내고 이겨내는 음악인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술소리라고 붙였던 것도 국악곡을 클래식 하는 분들이 연주해볼 수도 있고, 클래식 곡을 국악 버전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한히 열려 있는 팀이다, 이거를 담고 싶어서 예술소리라는 말을 앞에다가 제가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스승님의 소리를 좀 이 여수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기도 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은 남원에 계시는 임현빈 명창이십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이 서기에는 굉장히 작은 무대고, 내년 봄에도 그 국립국악원 뭐 창극 완창 그 뭐 잡혀 있으시고 막 그런 선생님이세요. 더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시려고 대금, 아쟁, 살풀이 선생님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제가 그 추억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소리끼를 저보다 훨씬 더 그래도 오래 해오신 분이잖아요. 덜어내고 내려놓고 한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무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모셨던 거고, 그 다행히 뭐 일렉 기타나 이런 거랑은 처음 도전해 보신 거였는데 선생님도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관객분들도 되게 좋게 봐주셔서 뭐 부족한 점은 많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장르의 음악들이 있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전통 음악이잖아요. 기억해야 역사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지키려면 관심을 가져줘야 계속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애정 어린 눈으로 국악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노력하는 시도가 되고 소리하는 송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12월 17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